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임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임대인이 뭘까요? 임차인은 들어보셨나요? 영상 잠깐 멈추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 즉 집주인인 거죠. 그리고 집을 빌리는 사람을 빌릴 차자를 써서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그럼 부동산이 뭘까요? 네, 그럼 동산은 뭘까요? 지금 화면 너머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답이 지금 들리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부동산은 아니불자를 써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이는 재산. 그렇죠?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할 투자자인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민법 99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 정착물이란 대표적으로 건축물이겠죠. 그리고 제2항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자, 이건 법적인 정의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고요. 이게 우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드리자면은 이 소유권을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는데 이게 동산일까요? 부동산 아니죠. 동산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볼펜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 보면서 이 볼펜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내 거라고 추정을 해줄까요? 아니죠. 그럼 분쟁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인정을 해줘버리면.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점유를 한다고 소유권 인정해줘버리면, 우리 아무 데도 못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공적인 장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등록해서 기재한 장부라는 뜻입니다. 이 등기부등본,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용어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개칭되긴 했는데 우리는 등기부등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이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소유자를 등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동산과 부동산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은 소유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른 구분이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같은 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토지 위에 그 정착물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부동산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산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내가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누가 내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 점유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뭐 차량, 선박, 항공기 같은 물건들도 나라에서 부동산처럼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준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제 기록해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등록증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 선박이나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이 있고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어치 나가는 물건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을 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막 부동산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낡고 삭아서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값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땅값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자체는 낡고 이제 샀겠지만 주변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은 비슷한 스펙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집값을 계속 견인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같은 걸로 이제 새롭게 주상복합으로 탄생하면은 이 아파트 몸값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강같이 이 대체 불가능한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 아파트인데 왜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거의 안 오르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여도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엄청나고,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로 50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울이라는 곳은 이 사대문 안을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서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난개발의 온상이 된 거죠. 해방 이후에는 경제가 이제 발전하면서 서울의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는데, 이걸 강북의 인프라만으로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근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였죠. 불과 몇십 년 전에 하우스와 참외밭밖에 없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강남을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한 게 현재의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혜택이 집중돼서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과 국가기관들이 대거 이제 강남 일대로 모여들면서 지금의 강남 모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당시에 서울의 중심이었던 강북을 개발하지 않고 굳이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뿐인 강남을 개발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강북의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이주와 보상의 문제 같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건물만 올리면 되는 강남을 개발하는 게 쉽겠죠. 지방의 구도심 역시 오랜 기간 강북처럼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이주비나 보상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보다는 인근의 농지 같은 걸 이제 땅종을 바꿔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계획 도시를 형성하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건설사라면 과거 강남 일대처럼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농지나 관리지역을 개발하시겠어요? 아니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기존의 주거 상업지역을 이주비 같은 문제를 떠안으면서까지 구도심을 개발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자겠죠. 이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도심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넘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균형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프라를 서울로 몰빵해서 성장시킨 나라죠. 통계적으로 봐도 고액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지방이 살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 지방에 비해서 이 서울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지방은 시간이 지나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반면에 서울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서울은 전 지역이 다 개발되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발이 강남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강북의 도봉구나 중랑구, 성북구, 그리고 강남 쪽은 금천구, 관악구 같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그러니까 낙후된 곳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곳으로 해야 되겠죠, 앞으로. 왜냐하면 강남 일대에는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지금. 반면에 아직까지 1억 내외로 살 수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매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다 썩어가는 반지하를 사면서도 우리는 이걸 이 썩어가는 그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거를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근거해서 이제 권역별로 나누는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양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북한강이 있고 여기 남한강 있죠. 자, 이 두 곳이 합쳐지는 곳이 두물머리라고 양수리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서 합쳐져서 이제 한강이 되는 거죠. 한강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되는 곳인데, 여기 뭐 막 공장이라든지 뭐 대규모 개발을 해서 이 물을 오염시키면 안 되잖아요.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과천, 부천, 성남, 의정부, 뭐 남양주시 일부, 고양시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사람들이 너무 과밀하게 모여 사니까 인구 증가를 조금 억제해야겠다 해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대학의 신증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이제 분교를 지방에 내고 뭐 공장도 경기도와 가까운 충청북도에 세우고 뭐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장관리권역은 앞으로 키워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지정한 곳이고, 보시면은 기존의 신도시들이나 새로 발표되는 신도시들이 모두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파주의 운정신도시, 뭐 양주, 옥저신도시, 김포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 동탄, 평택 고덕신도시, 위례 다 성장관리권역 안에 있죠. 자, 이런 걸 배우셨으니까 투자를 어디로 해야 된다? 가평, 양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1기 신도시는 성남의 분당, 2기 신도시는 판교, 그리고 수원의 광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죠.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CBD, YBD, GBD. 그러니까 중구랑 광화문 일대를 CBD라 그러고 이제 여의도 일대를 YBD, 그리고 강남을 GBD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세 군데가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입니다. 자, CBD에는 뭐가 있죠? 뭐 한국은행 같이 은행 본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YBD는 증권사라든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강남은 IT 회사나 대기업, 그리고 법조타운 같은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세 곳이 공통적으로 고액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 이 셋 중에서도 고액 연봉자들의 직주 근접성이 높고 주거 환경도 쾌적한 강남 3구가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여기 못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근의 분당이나 판교, 광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 몇 호선일까요? 2호선이죠. 2호선 라인을 보시면은 동그랗게 이 CBD, YBD, GBD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7호선이라든지 9호선이 그 이후에 신설이 됐고요. 이 2호선을 기반으로. 이게 지하철 노선을 나라에서 그냥 막 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은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대상은 뭘까요? 주택이죠.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규제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5억짜리 아파트 2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새롭게 2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양가는 3억입니다. 둘 다 1군 아파트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이 아파트를 살려면 뭘 해야 되죠? 청약을 해야겠죠. 청약에 당첨되면은 3억의 10%를 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내가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이 분양권을 1억 3천에 내놨을 때 누군가는 이걸 사가겠죠. 그러면 나는 1억을 먹고 떨어지겠죠.
근데 옆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 됐으니까 이 아파트 새롭게 짓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최소 5억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최신이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람도 중간에 2억에 팔면은 7천을 먹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억에 산 사람은 계약금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만 잔금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를 거래한 건가요? 나라에서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가 하고 지켜보니까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더랍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거의 수직 상승으로 올라버리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 되겠다. 투기 과열직으로 묶어서 분양권은 전매를 제한해버린 겁니다. 20년 5월 11일 날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분양권 거래를 막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분양권 거래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투자를 해도 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단순히 경매만 배워서 눈앞에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기초 실력을 쌓으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더 다양하게 내 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멘토링권을 사용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한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저와 우리 스마트 옥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